빗물이 진흙 섞인 붉은 빛을 띠며 차창을 흐릿한 색 조각들로 갈라놓았다. 나는 운전대를 쥔 채 익숙한 두 그림자가 검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나란히 그랜다 하얏트 서울의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자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고 머리칼끝이 남자의 어깨를 스쳤다. 조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머리칼끝이 남자의 어깨를 스쳤다. 조은영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조수석의 노인이나 ը쌌는데 그 동작은 마치 수없이 연습한 듯 능숙했다. 빗물은 앞유리를 타고 굽이쳐 흘러내렸고 마치 이 도시가 끝없이 흘리는 눈물 같았다. 그리고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다. 808호로 야식 가져다 줄까? 전송. 조은영. 조은영이 처음으로 밤 10시까지 야근한다고 말한 건 석 달 전이었다. 그날은 내 45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몇 가지 반찬과 국을 만들고 작은 케이크도 하나 사두었다. 저녁 7시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몇 시에 와? 먼저 먹어.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 생일이야. 이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20분이 지나서야 답장을 했다.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케이크 한 조각 남겨줘. 나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혼자 식탁에 앉았다. 음식을 식었고 국 표면에는 얇은 기름막이 굳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루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진행자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텔레비전에 치울 때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내가 식기를 치울 때 문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은영은 문을 10시 40분이었다. 조은영은 문을 10시 40분이었다. 회사 그 망할 프로젝트 때문에 눈이 다 침침해. 나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며 말했다. 단 거 좀 먹어봐. 그는 손을 저었다. 안 먹을래.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해. 그 말을 마치고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고 물소리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끊어버렸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목소리는 웅얼거렸고 자자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의 모리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가 평소에 쓰던 제스민 향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의 빛 그림자를 보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나뭇가지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조은영의 숨소리는 점차 고르게 변했고 어깨는 숨결에 맞춰 미미하게 들썩였다. 우리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다. 아들이 타지에서 대학에 간 후 이 120제곱미터의 아파트는 갑자기 텅 비어버린 듯했다. 가끔 내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오면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명멸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늘 그냥 대충 보고 있었어. 라고 말하고는 재빨리 화면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가슴에 엎어두었다. 그런 무의식적인 동작은 마치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비밀에 화답하는 것 같았다. 2달 전부터 그는 야근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최소 2~3번. 가끔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동현욱 부사장님이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재무팀 쪽 압박이 심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동현욱, 그들의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었다. 나는 그를 2번 본 적이 있는데 모두 회사 송년회에서였다. 48세의 남자로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였고 말할 때는 습관처럼 금태 안경을 밀어 올렸다. 그가 발언할 때마다 조은영은 늘 진지하게 필기했다. 그때 나는 농담 삼아 말했다. 부사장님 말씀이 그렇게 금쪽 같아? 그는 대꾸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계속 필기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의 침묵은 의미심장했다. 지난 수요일 조은영은 야근한다고 했다. 마침 나는 그의 회사 근처에서 고객과 미팅을 마치고 7시 반쯤 되었다. 나는 그를 데리러 가는 길에 그의 회사로 향했다. 빌딩의 불빛은 드문드문했고 재무부가 있는 2층에는 2개의 창문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30분을 기다렸지만 그는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자 7, 8번 울린 후에야 받았다. 어디야? 내가 물었다. 아직 회사지? 배경은 아주 조용했다. 거디야? 아직 회사지? 배경은 아주 조용했다. 거지야. 배경은 아주 조용했다. 국간너. 30분 정도만 더 있으면 돼. 너희 회사 아래야. 그의 어조가 갑자기 다급해졌다. 우리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 너 먼저 가서 쉬어. 내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나는 2, 6층에 불 켜진 두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한 창문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이어서 다른 창문도 어두워졌다. 층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운전대를 쥔 손바닥에서는 미세한 땀이 배어나왔다. 10분 후 빌딩 입구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조은영과 동현우가 나란히 걸어 나왔다. 동현우는 손을 들어 택시 한 대를 세웠다. 조은영은 차에 타기 전 뒤를 돌아 내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숙였다. 택시의 미등이 길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히터는 밍밍 소리를 내며 바람을 불어냈지만 나는 여전히 추웠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그런 냉기였다. 그날 밤 조은영은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진 채 심야 뉴스를 방영하고 있었다. 아직 안 잤어?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그는 가방을 신발장에 놓았는데 동작이 다소 뻣뻣했다. 먼저 자라고 하지 않았어. 동현우 부사장님하고 논의는 어땠어?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뭐가 어때? 늘 똑같은 문제야. 몇몇 프로젝트 장부가 안 맞아서 죽겠어. 그는 말하는 그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그는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고 다시 물소리가 올려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나는 일어나 그의 가방을 차단한다. 지갑, 화장품 파우치, 열쇠,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밝아졌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나는 발신인 이름 동물 흘금 보았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몇 글자만 표시되어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 뒷내용은 적혀있어만 표시되어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 뒷내용은 적혀 있었다. 자세히 보려는 순간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재빨리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다시 앉았다. 조은영은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그리고 그는 가방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며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나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우려 했다. 그만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피우고 싶었다. 담배가 없어 그냥 찬 바람 속에 서 있었다. 맞은편 건물들의 불빛은 모두 꺼졌고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20년 전 처음 조은영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대학 도서관에서였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회계기준서를 보고 있었다. 창문에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었고 솜털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쪽지를 써서 건넸다. 학생,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웃었다. 필통에서 파란색 수성펜을 꺼내주었다. 나중에 그는 그날 이미 내가 그를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네 눈빛이 너무 티났어. 그 말을 할 때 그의 뺨은 붉게 물들었다. 다투기도 했고 달콤하기도 했으며 살림살이 걱정에 한숨 쉬는 날들도 있었다. 아들이 태어나던 해 나는 주름진 작은 생명을 안고 인생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조은영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나약한 와중에도 웃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서준호, 평생 우리에게 잘해줘.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흐릿하고 아득해졌다. 다음 날 아침 조은영은 아주 일찍 일어났다. 나는 자는 척하며 그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다. 달걀 프라이 냄새가 흘러들어왔고 이어서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움직였다. 7시 반, 그가 침실 문을 열었다.
은영 씨, 아침 식사 테이블 위에 있어. 나 먼저 갈게. 나는 하고 대답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어젯밤에 그 낯선 향수였다. 그는 문가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에 그 낯서 미안해. 그가 다가와 몸을 숙여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가 나간 후 나는 침대에 한참 동안 누워 있었다. 그 키스의 온기는 여전히 피부에 남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오전에 회사에 도착해 메일을 처리한 후 휴대전화 뱅킹 앱을 열었다. 나와 조은영의 계좌는 공동 명의였지만 각자 카드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소비 기록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 사이의 신뢰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의 계좌를 열었다. 최근 석 달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났다. 나는 한 줄 한 줄 내려다보았다. 정상적인 일상 소비마트, 주유소, 카페. 하지만 몇몇 항목이 내 눈길을 끌었다. 세 곳의 다른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영역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한 기록이 있었다. 시간은 모두 저녁 8시 이후였다. 또 한 건은 어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가류경만 원을 소비한 내역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절친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다. 일요일? 아니야. 나 그날 아이 학원 데려다 줬는데 절친이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숫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고 마치 비웃는 듯한 표정 같았다. 마테오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멍하니 있었다. 준호 씨, 무슨 생각해?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마테오는 내 동료이자 오랜 친구였다. 우리는 같은 시기에 회사에 들어와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피곤해서. 나는 커피를 받아들였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 안색을 살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조은영 씨랑 싸웠어? 아니,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써서 얼굴을 찌푸렸다. 됐어.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마테오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됐어.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마테오는 목소리를 낮춘 거가 없다면 어떤 일을 낮춰 말했다. 어떤 일은 한 번 입 밖에 내면 되돌릴 수 없지만 마테오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정하지 않는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내가 말했다.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거짓말. 휴대전화지. 마테오가 말했다. 요즘 모든 비밀은 휴대전화 안에 있어. 난 그 사람 비밀번호를 몰라. 마테오는 고개를 저었다. 부부 사이라면 찾아내려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그러고 싶으냐는 거지. 그날 오후 나는 휴가를 내고 조은영의 회사 건물 아래로 차를 몰고 갔다. 길 건너편 임시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4시, 5시, 6시 퇴근하는 인파가 빌딩에서 쏟아져 나왔다가 점차 하다가 조은영이 나왔다. 그는 오늘 내가 처음 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연회색의 몸에 잘 맞게 재단되었고 머리도 자연스러운 컬로 펌을 한 듯했다. 그는 계단에 서서 기다리며 시계를 힐끗거렸다. 계단에 서서 기다리며 시계를 살짝 부축했다. 7시 10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동현우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다. 동작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벤츠는 주차장을 벗어나 퇴근 시간 정체된 차량 행렬에 합류했다. 나는 시동을 걸고 뒤를 따랐다.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중간에 2세대의 차를 두고 유지했다. 그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바라고 왔다. 그들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도심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차는 한남동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섰다. 경비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순찰하고 있었다. 이런 아파트 단지는 일제 곱미터당 1억 원이 넘었다. 동현우의 직책으로 이곳에 사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조은영은 왜 이곳에 온 걸까? 나는 차 안에서 2시간 내내 앉아 있었다. 9시 반 그 검은색 벤츠가 다시 나타났다. 조은영은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옆으로 돌려 동현우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참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그가 웃는 것을 보았다. 편안하고 아무런 경계심 없는 웃음이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주 천천히 운전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장면들이 되풀이되었다. 그가 차에 탈 때 팔꿈치를 가볍게 부축하던 모습, 차 안에서 웃던 모습, 그리고 석 달 동안의 온갖 이상한 일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좋은 연과를 들어 좋은 연고로 바뀌자 나는 휴대전화를 보러 바뀌자 나는 혼자 그 대화창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했던 건 아직 2주 전이었다. 내가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라고 말하자 그는 나보러 갈까? 주위에는 온통 짝을 이룬 연인들 뿐이었고 나는 혼자 가운데 앉아 있었다. 스토리는 진부했지만 나는 끝까지 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11시였다. 조은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것이 앉아 있었고 불은 켜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나는 조은영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았다. 그는 거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데 가장 최근 게시물은 한 달 전이었다. 사진 속에는 다육식물 화분 하나가 있었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글이 함께 있었다. 위치는 그들의 회사였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배경의 커튼 디자인은 우리 집과 전혀 달랐고 동현우 부사장님 사무실과도 달랐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나는 사진을 저장하고 검색 엔진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이용해 찾아보았다. 그는 그런 환경에서 다육식물 화분을 찍어 평범한이었다.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한남동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모인테리어, 회사의 홍보 사진. 나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직접적으로 왜 동현우 부사장님 집에 갔어? 라고 물으면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 업무상 프로젝트 논의 때문에? 아니면 아예 부인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회사 모델하우스였어.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에 묻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조은영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자는 척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는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너 기다렸어. 그가 신발을 갈아 신는 동작이 다소 당황스러워 보였다. 기다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조은영. 나는 그의 이름을 모두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래?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다른 쪽에 앉아 나와 거리를 두었다. 동현우 부사장님 프로젝트가 많아서 재무팀 압박이 심하다고. 동현우 부사장님 프로젝트가 많아서 너 지난 몇 달 동안 도대체 뭘 그렇게 바빴던 거야?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다. 매번 동현우 부사장님하고 같이 야근하는 거야?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뜻이야? 지난 수요일에 너희 회사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너희 둘이 같이 나오는 걸 봤어. 침묵, 길고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그날은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날은 긴급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어. 나중에 동현우 부사장님이 데려다 준다고 하기에 거절했는데 그분이 고집해서 그래서 너희 둘이 같이 택시 타고 간 거야? 그분은 가는 길에도 전화 통화를 했어. 프로젝트 건으로. 그는 말을 아주 빠르게 했다. 우리 차 안에서도 계속 업무 얘기를 했고 12시 넘어서까지 논의하다가
나중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계속 얘기했어. 그는 말함이 일어섰다. 서준호, 너 날 못 믿는 거야. 이 질문이 되돌아오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널 안 믿는 건 아니야. 날 안 믿는 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말했다. 다만 우리 사이에 뭔가 변한 것 같아서 그래. 그가 다가와 내 앞에 웅크려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그때 우리 둘이서만 여행 가자.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마치 오래전 우리가 다투고 화해할 때의 모습 같았다.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네가 쓰는 향수는 예전 그 향수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는 내 손을 놓았다. 그는 내 손을 놓았다. 또는 내 손을 놓았다. 동료가 준 거야.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리고 네 소셜미디어에 올린 당신물 사진 말이야. 그건 회사야. 회사 새로 리모델링한 휴게실이라고. 목소리가 높아졌고 억울하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준호, 넌 날 조사하는 거야. 난 널 조사하는 게 아니야. 나도 일어섰다. 난 그 사진 배경을 봤을 뿐이야. 됐어.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나 매일 죽어라 일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신문이나 다녀야 해. 난 네 아내지. 범인이 아니잖아.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3개 닫히미로 뛰어들어갔다. 방금 그의 눈에 서린 분노 속에 아주 짧은 순간 나는 당황스러움을 보았다. 그는 무엇 때문에 당황하는 걸까?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다. 나는 서재의 접이식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휴대전화가 잠시 밝아졌다. 마테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어? 나는 답장했다. 싸웠어. 내가 뭘 해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자를 입력했다. 동현우 부사장님 좀 알아봐줘. 그 사람이 맡은 프로젝트에 문제 없어? 조은영 씨가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는 거야. 나는 이 문장을 보낸 후라고. 의심하는 거야. 조심해. 아무도 모르게. 알았어.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옆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발소리, 그리고 발코니,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조은영은 발코니에 서서 나에게 등을 돌린 채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극악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잠옷 끝자락을 말아쥐고 있었다. 그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얼룩덜룩한 뒷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나약해 보였다. 잠시 동안 나는 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함께 맞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 접근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 때문에 한밤중에 찬바람 속에 서 있는 것인지. 그 후 2주 동안 겉으로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조은영은 더 이상 자진 야근을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에는 정확히 집에 돌아왔다. 그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으며 밤에는 내 옆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았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늘 무음이었다. 전화가 오면 발코니나 화장실로 가서 받았다. 샤워 시간은 길어졌고 나오고 나면 휴대전화 화면은 늘 축축했다. 한 번은 내가 무심코 나오고 나면 휴대전화 화면은 늘 축축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계심이 나를 아프게 했다. 마테오 쪽에서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나 룸을 하나 잡았다. 동현우 부사장, 만만치 않은 인물이야. 마테오가 서류 하나를 내게 밀어주었다. 그가 맡았던 3개의 프로젝트 모두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어. 나는 서류를 펼쳤다. 안에는 빼곡하게 채워진 장부 분석표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몇몇 거액의 자금 최종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이 2억 명만
원짜리 컨설팅 서비스 비용은 실용자가 유령 회사야. 조은영 씨가 이 장부들을 담당했고 그는 재무팀장이니까 모든 결제에 그의 서면이 필요했지. 마테오는 나를 보았다. 준호 씨, 만약 그가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태만이야. 만약 그가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태만이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만약 그가 알고 있었다면 칸에서 이를 덮었다.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을 쪘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그들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 증명. 나는 그가 말하는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직장 내 횡령 사건에서 분류는 종종 돌파구가 된다. 연인이 등을 돌리면 한쪽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내가 말했다. 찻집을 나설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흐렸다. 마테오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지나쳤다. 4명층짜리 그 빌딩은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 외벽은 잿빛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조은영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 다육식물 화분, 그 모델하우스, 한남동의 아파트, 동현우의 아파트, 동현우의 차, 불분명한 장부 내역, 이 모든 파편들이 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맞추려 애쓰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길 거부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조은영은 없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먹어. 기다리지 마. 글씨는 급하게 쓰인 듯 했다. 나는 그 쪽지를 보며 갑자기 너무 지쳐버렸다. 17년간의 결혼 생활은 속아른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집 같았다. 나는 우리가 함께 비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른 곳에 피난처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들이 랩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음식을 데워 혼자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닦고 이 모든 것을 마치니 겨우 저녁 8시였다. 너무 고요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낮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했다. 원본 파일은 회사 컴퓨터에 있었다.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는데 고객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저장할 때 완성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그래도 가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잠도 안 오고 집에 있어도 헛생각만 할 뿐이었다. 차를 몰고 회사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빗줄기였지만 점차 굵은 빗방울로 변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시야는 때로는 선명하고 때로는 흐릿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옆 차선에 있는 익숙한 검은색 벤츠를 보았다. 운전석에는 동현우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조은영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햇빛 가리게 안쪽에 달린 작은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수없이 해본 듯 여유롭고 자연스러웠다. 초록불이 켜졌고 벤츠는 좌회전했다. 나는 직진해야 했지만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거리 양옆에 네온사인 불빛은 빗물 속에서 번져 다채로운 빛다. 벤츠는 도심으로 향했고 마침내 그랜드 하얏트 서울 입구에 벤츠는 도심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검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나란히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운전대를 쥔 채 두 그림자가 로비 깊숙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가락이 운전대를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다. 조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야근 기다리지 마.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던져두었다. 화면은 다시 밝아지지 않았다.
조은영은 답장이 없었다. 네가 808호를 어떻게 알았어? 라고 놀라 묻지도 않았고 당황하며 해명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어떤 답장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다. 회전문은 이따금 돌아갔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빛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808호. 내가 어떻게 알아냈을까? 사실 짐작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달 조은영이 잠꼬대를 하며 없다. 지난달 조은영이 잠꼬대를 하며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졌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잠재의식 생각해보니 그것은 잠재의식단이었었다. 하지만 출발하기 직전 마음을 바꾸었다. 차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서 확인해야 했다. 그 검은색 벤츠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주차장은 A, B, C, D 네 구역으로 나뉘어 아주 넓었다. 나는 천천히 운전하며 엘리베이터 근처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그 차를 발견했다. 벤츠 S400, 차량 번호는 U68이었다. 차는 아주 정확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석 쪽은 기둥에 바싹 붙어 있었으며 조수석 쪽은 넓은 공간이 남아 있어 내리기 편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멀지 않은 빈 공간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지만 내리지는 않았다. 차 안에는 여전히 조은영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집에서 쓰던 것이 아니라 낯설고 더 진한 향이었다. 나는 그 차를 응시하며 통제할 수 없이 머릿속으로 장면들을 상상했다. 그들이 함께 미터를 타고 그들이 함께 리터밀까?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일까? 탈증 버튼을 누르는 모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몇십 초 동안 그들은 대화를 나눌까? 조은영이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을 떠올릴까? 이 질문들은 독사처럼 내 이성을 갉아먹었다. 나는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 808호 문을 부수고 싶었다. 도면의 멱살을 잡고 싶었고 조은영에게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저 앉아만 있었다. 그렇게 해봐야 나 자신만 비참해질다. 그렇게 해봐야 나는 것을 알다. 울부짖을 수도 없고 찢어발길 수도 없으며 상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도 없다. 아무 일 없었던 척하며 계속 살아가야 한다. 언젠가 상처가 굶어 터져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까지.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진동했다. 조은영이 아니었다. 마테오 준호 씨, 당신이 찾아달라고 했던 그 유령 회사, 실마리가 잡혔어. 법인은 해외에 있지만 국내 실질적인 소유주는 동현우 부사장님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 자금 흐름은 훨씬 복잡해. 4-5단계를 거쳐 흘러갔어. 조은영 씨의 서명이 모든 단계에 나타나. 나는 이 메시지들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다. 조은영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이권이 얽혀 있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가 경제 및 재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동현우는 그의 공범이자 보호막이었다.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는 관계. 그래서 그가 그토록 조심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나를 상처입힐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녀의 죄증을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주차장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동현우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는 밤을 새우지 않았다. 역시 신중한 사람이었다. 약점을 남기지 않는. 다시 10분이 지났을 때 조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택시 한 대를 향해 갔다. 동현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택시 한 대를 향해 갔다. 동현우가 그녀를 데려다준 그 차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리 차를 불렀던 것이다. 택시가 주차장을 벗어났다. 나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내 곁으로, 그녀가 배신하고 있는 그 결혼 생활 속으로. 나는 시동을 걸고 다른 길을 택했다. 나는 그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마주할지, 어떻게 이 야근 후 계속할지 보고 싶었다. 내가 집에 도착하고 15분 후에 조은영이 돌아왔다.
열쇠가 문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아직 안 잤어?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자연스럽다. 그녀는 신발을 갈아 신거나 가방을 거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는데 마치 시간을 지연시키는 듯했다.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또 기다려? 조은영, 내가 말했다. 어느 사무실에서 일한 거야? 우리 사무실에서 일한 거야? 그녀는 몸을 돌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는 도몄다. 회사지. 어디겠어? 어디겠어. 하지만 내가 8시 넘어서 너희 회사 앞을 지났을 때, 이륙 지났을 때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중에 또 그분 친구 작업실에 가서 자료를 좀 봤어.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무슨 친구? 작업실은 어딘데?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서준호, 나 범인 신문하는 거야.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난 그런 걱정 돼서 그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난 그런 걱정 필요 없어. 그녀는 나를 밀치고 부엌을 나가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일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 네가 날 의심하는 것까지 상대하려니 더 피곤해. 그냥 일이 피곤한 거야? 내가 물었다. 아니면 마음에 뭔가 있는 거야?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무슨 뜻이야? 808호방은 편했어. 이 말이 튀어나왔을 때 시간은 멈췄다. 조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입술은 미세해졌고 입술은 미세해졌고 뭐 808호? 그녀는 겨우 그 몇 글자를 쥐어짜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808호.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네가 오늘 밤 갔던 곳.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등은 조리대에 부딪혔다. 나를 미행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말했다. 너희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걸. 눈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의 눈에서 쏟아져 나왔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었다. 진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어떻게 야근을 핑계로 삼았는지 설명할 거야?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호텔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호텔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808호에 가지 않았다는 거야? 808호에 가지 않았다는 거야? 808호에 가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그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울고 있는 그녀였다. 얼마나 됐냐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3달? 아니, 넉 달. 그녀는 흐느꼈다.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건이 오간 거군. 나는 비웃었다. 그가 너한테 이득을 주고 너는 그에게 서명해 준 거야? 아니야.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 나는 간유당한 거야? 간유당했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누가 칼 들고 널 호텔로 데려갔어? 그녀는 내 약점을 잡았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멍해졌다. 무슨 실수? 5천만 원짜리 건이었어. 내가 횡령했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내가 채워 넣긴 했지만 그 사람이 장부를 확인하다가 흔적을 발견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했어.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나중에 그 프로젝트들까지 얽히게 된 거야. 그녀는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고 울음소리에 말이 뒤섞였다. 나는 이해했다. 한 번의 간우된 거래가 장기적인 이권으로 얽힌 관계로 변질된 것이었다. 도면우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했고 그녀는 재무 서류에 서명하며 돈과 직위상의 이득을 얻었다. 808호는 그들이 만나는 장소이자 어떻게 가짜 장부를 만들지 논의하는 장소였다. 그 불분명한 자금의 행방도 너는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일부는 알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 너는 돈 세탁을 돕고 있었던 거야. 조은영. 그녀는 온몸을 떨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일단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사람 손에 내 증거가 있고 또 우리 호텔에서 찍힌 영상도 있어. 나년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하면 영상을 공개할 거라고 했어. 마지막 이 말은 마치 큰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영상? 808호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다고? 너무 더러웠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더러웠다. 17년간의 내 아내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바보처럼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따뜻한 밥을 데워주고 그녀가 피곤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네가 물었다. 네가 물을 뜨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모르겠어. 진호 씨, 나 정말 모르겠어. 나는 눈앞에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었다. 일단 쉬어. 내가 말했다. 내일 다시 얘기해. 나는 문을 돌려 부엌을 나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뒤에 기려서자 나는 밖에서 들리는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문 밖의 그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나에 대한 계산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깊은 남색으로 다시 회백색으로 변했다. 도시는 서서히 깨어났고 차량 흠 소리는 드문드문하던 것이 빽빽해졌다. 조은영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6시 반 나는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출근 준비를 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침실을 힐끗 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마테오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내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준호 씨, 당신 도와줘.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808호를 누가 잠기 예약했는지 알아봐줘. 마테오는 잠시 멈칫했다. 조은영 씨가 정말 알아봐. 나는 한마디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그 작은 흐름 말이야. 여기 봐봐. 최종적으로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 계좌 명의자는 동현우 부사장님 딸이야. 나는 서류를 펼쳐 그 복잡한 이체 기록들을 보았다. 그 사람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매년 엄청난 학비가 들어. 마테오가 말했다. 이 돈이면 몇 대에 걸쳐 써도 남을 거야. 게다가 조은영은 알고 있었어. 일부는 알고 있었을 거야. 마테오는 잠시 망설였다. 준호 씨, 어떻게 할 생각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도 끝장나는 거야. 알았어. 마테오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해. 하루 종일 나는 마음이 불안했고 일을 처리하면서 잦은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나를 불러 이야기했다. 준호 씨, 요즘 상태가 안 좋은데.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조절할게요. 휴가가 필요하면 말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휴가를 낼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일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라도 도면우 부사장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오후 3시 마테오가 메시지를 보냈다. 찾아냈어. 808호는 어떤 회사 명의로 장기 계약되어 있었어. 장인 회사. 법인은 도면우 부사장님 사촌동생이야. 감시 카메라 영상 확보할 수 있을까? 호텔 측에서 고객 사진이 다음 주려고 해. 그리고 도면우 부사장이 다음 장 확보회를 연대. 그리고 도면을 연주려고 해. 하지만 그 안에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했어. 회사 고위층들이 모두 참석할 거래. 언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프로젝트 자금 추가 신청을 할 건데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어. 나는 이 메시지를 응시했다. 프로젝트 보고회. 고위층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것은 기회였다. 모든 것을 폭로할 절호의 기회. 퇴근 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고 그랜드 하얏트 서울로 향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5성급 호텔의 웅장함이 확 밀려 들어왔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공기 중 은은한 향기. 나는 프런트 데스크로 갔다. 근무 중인 직원은 젊은 여자였고 명찰에는 장소연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808호 손님께서 뭔가 놓고 가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나는 핑계를 댔다. 제가 그분 친구인데 찾으러 오라고요? 찾으러 오라고 해서요. 다구리측에 미리 말씀해 두셨다고. 808호요. 그곳은 장기 투숙객실입니다. 손님께서는 오늘 아직 깨쓰기입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확인해 보았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숙객실 열쇠는 저희 프런트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난처한 척했다. 그럼 그분이 착각하셨나 보네요. 혹시 808호에 주로 어떤 손님이 묵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람을 잘못 찾을까 봐요. 제가 사람을 잘못 찾을까 봐요. 제가 사람을 잠기심, 타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808호는 그분이 예약하신 건데 알고 계시죠? 동리라는 글자를 언급하자 장소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좌우를 살피더니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동 선생님께서 자주 오시는 건 맞습니다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셔서 제가 정말 나는 이해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빨리 한 줄의 글자를 입력하여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거두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편하시다면 됐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할게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서 가야 했다. 잠시만요. 장소연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재빨리 메모지 한 장의 숫자들을 적어 내게 건넸다. 이건 내선 번호예요. 야간 근무 매니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호텔을 나설 때 나는 장소연을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에 서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준 번호는 가짜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조은영을 생각했다. 오늘 아침 그녀가 어떤 상태일지, 오늘 밤 우리는 어떤 상태일지, 오늘 밤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밤 냄새가 흘러나왔다. 조은영은 부엌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가 식탁 위에는 3가지 반찬과 국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그녀는 내게 밥을 퍼주고 젓가락을 건넸는데 그 동작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속죄하는 듯했다. 오늘 말야. 그녀는 자리에 앉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나 휴가 냈어.
집에서 한참 생각했어. 나는 말이 없었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가 말을 기다렸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일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물었다. 그 사람 범죄 증거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처리하라고 했던 장부들 내가 백업해뒀어. 어디에? 회사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 폴더에. 그리고 집에. 그녀가 말했다. 일부는 USB 메모리에 숨겨져 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처리할 건데 너한테 좋은 형, 너한테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녀는 나를 보았다. 첫째, 그 사람을 계속 다루다가 일이 들통나 함께 가가 일이 들통나 그 사람이 맞다는 뭐를 받게 할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도 연루될 거야. 다만 정도의 문제지. 그녀는 고개를 식였고 눈물이 그릇 안으로 떨어졌다.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럼 나를 도와줘. 내가 말했다.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줘. 증거도 전부 넘겨주고.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밥과 반찬이 모두 식을 때까지. 알았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좋은 형은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USB 메모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그녀와 동현호의 모든 이메일 왕래, 그리고 그녀가 맡았던 프로젝트의 재무 데이터 100억 본이 들어있었다. 그 사람이 나보고 주기적으로 삭제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 남겨뒀어. 언젠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을까봐. 이것들이 공개되면 나는 파일을 열었다. 언젠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을까봐 나는 파일을 열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자산 해외 이전. 그녀는 내 뒤에 서 있었고 몸은 미미하게 떨렸다. 알아. 왜 이제야 꺼내는 거야?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왜냐하면 나 자살까지 생각했었어.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당신을, 이 가정을 버릴 수 없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과 후회였다. 준호 씨,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일단 눈앞의 일부터 처리하자. 내가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우 바빴다. 낮에는 정상적으로 일했고 밤에는 증거를 정리했다. 마테오는 회사 내부 감사팀의 신준호 팀장과 나를 연결해 주었다. 우리는 교회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신준호 팀장은 50대 중반으로 회사에서 30년간 근무원의 정직함으로 명성이 높았다. 서 팀장님, 제공하신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매우 심각했다. 동현우 부사장은 배경이 깊고 위쪽에 인맥이 있습니다. 신준호 팀장이 나에게 경고했다. 강하게 맞서면 당신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데를 찾아야죠. 내가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 프로젝트 보고회가 기회입니다. 신준호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모든 고위층이 참석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모든 고위층이 참석합니다. 내가 말했다. 현장에서 폭로된다면 누구도 덮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제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은영에게 위험이 닥칠 겁니다. 신준호 팀장은 이해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당신 아내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녀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녀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미 망가진 겁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신준호 팀장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배신과 기만은 이미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가게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그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찻집을 나설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다. 강물은 밤의 장막 속에서 천천히 흘렀고 강 건너편의 불빛은 수면에 비쳐 부서지는 도시의 빛을 점점이 만들었다. 나는 오래전 좋은 형과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자주 한강변을 산책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상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몇 명 낳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딸을 원한다고 했다. 나처럼 인내심 있는 딸. 나는 아들을 원한다고 했다. 딸은 아들을 원한다고 했다. 그녀처럼 똑똑한 아들. 나중에 우리는 아들을 얻었지만 누구도 바라던 대로 이루지는 못했다. 아들은 그녀처럼 감성적이고 나처럼 고집이 세다. 좋은 아이이고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는 집에서 일어난 일 모르고 휴대전화가 울렸다. 조은현이었다. 어디야? 그녀가 물었다. 늦었어. 춥지 않아? 내가 너 주려고 국 태워놨어. 그녀가 말했다. 일찍 와.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배경 화면은 여전히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지난 여름 아들 학교에서 찍은 사진. 세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의 행복은 진실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조은영은 역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은 냄비 속에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가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 더미가 펼쳐져 있었다. 뭘 하고 있어? 내가 물었다. 그동안 우리 집 장부들을 정리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혹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나는 곡을 맛보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 씨. 그녀가 펜을 내려놓았다. 만약 이 일이 다 지나가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국을 마셨다. 국은 아주 시원했고 그녀가 잘 만드는 갈비 연근탕이었다. 그녀가 갈비 연근탕이었다.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어떤 일은 일단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어. 다만 희망하는 건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국을 다 마시고 나는 일어나 서재로 가려 했다. 준호 씨. 그녀가 다시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어쩌면 그 안에 진심 어린 후회가 있었을지도. 프로젝트 보고회가 있던 날 날씨는 아주 좋았다. 햇살이 칸 쪽의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어두운 새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동현우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양복은 말끔했고 금태 안경 뒤의 눈빛은 자신감 있고 여유로웠다. 그는 PD를 설명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빼곡한 프로젝트 데이터와 예상 수익률이 나타났다. 누군가는 미간을 종합해 볼 때 본 프로젝트 데이터와 예상 수익률이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프로젝트는 8억 원에 추가 투자하며 예상 수익률은 상수익률은 30%에 달아 필요하며 나는 뒷줄에 앉아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손바닥에는 땀으로 가득했다. 마테오가 내 옆에서 팔을 살짝 건드렸다. 침착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앞줄의 조은영에게로 향했다. 그녀도 오늘 와 있었다. 재무 담당자로서 회의 내내 꼿꼿이 앉아서 있을 겁니다. 어깨선은 굳어 있었다. 동현우는 계속해서 발언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설득력으로 가득했다. 신준우 팀장과 약속한 시간까지는 0분이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조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 무서워. 나는 답장했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2시 18분 동현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작은 대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추가 자금의 구체적인 행방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 부분은 장비 구매에 사용되고 이 부분은 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되며 이 부분은 바로 그때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다. 동현우의 말이 멈췄고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컴퓨터를 조작하는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무슨 일이야? 비서는 허둥지둥 조작했지만 화면은 통제 불능으로 계속 전환되었다.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다. 수령자는 해외 계좌였고 비골 안에는 도면은 동현우 부사장님 딸 핫땄다. 하지만 비서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없었다. 비골 안에는 다음에는 계속 전환되라고 쓰여 있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음 화면은 808호 객실 예약 기록이었다. 예약자 이름은 장인회사, 법인 동현우 부사장님 사촌동생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다음은 몇몇 재무 서류의 서명 페이지였다. 조은영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고 옆에는 동영의 서명이 있었다. 이건 한 부사장이 일어서며 얼굴이 굳어졌다. 조은영도 일어섰고 얼굴이 굳어졌다. 조은영도 일어섰다. 이사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프로젝트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이 유용되었고 장부가 위조되었습니다. 저는 간여단에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용히 이사장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조용히 이사장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조연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은영은 가방에서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현우 부사장이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과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방금 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동현우가 벌컥 일어섰다. 이건 조은영, 네가 업무 실수로 질책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증거를 위조해서 나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입을 열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았다. 나는 뒷줄에서 앞으로 걸어나와 내 휴대전화를 꺼냈다. 저에게도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영상을 재생했고 동현우와 조은영이 차에서 내려 나란히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 소통입니까? 내가 물었다. 동현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서준호, 당신 감히 나를 몰래 찍었어? 저는 우연히 찍었을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마치 제가 우연히 808호가 당신들의 장기 거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요.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사장은 동현우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사장은 동현우를 차가운 냈다. 신준호 팀장이 두 면의 내부 감사팀 직원과 함께 들어왔다. 동현우 씨, 조은영 씨. 신준호 팀장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회사 내부 감사팀입니다.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동현우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조은영은 신준호 팀장을 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후 조은영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갔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폭로하고 핵심 증거를 제공했으며 간여에 의해 참여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는 가볍게 처리되었다. 해고, 불법 소득 환수, 형사책임 면제. 동현우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다. 직무상 횡령, 자금 유용, 타인 협박 혐의로 형사소송이 직면했다. 그의 비호 세력도 무너졌고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들도 흩어지니 원숭이들다. 나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돌아왔을 때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빠랑 엄마 왜 그래?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말했다. 어떤 일은 시간이 필요해.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7월의 어느 저녁
조은영이 나에게 만나자고 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였다. 그녀는 많이 말라 있었지만 정신은 좀 나아 보였다. 나 직장 구했어. 그녀가 말했다.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잘 됐네. 준호 씨.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받아들일게. 내가 말했다. 그럼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수 있어. 아들도 함께 키울 수 있고. 하지만 부부로는 돌아갈 수 있고. 하지만 부부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옳지는 않았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 나는 받지 않았다. 네가 가지고 있어. 새 삶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그녀는 손을 거두고 잠시 침묵했다. 그 비 오던 밤 당신이 야식 가져다 주겠다고 메시지 보냈잖아. 그녀가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바로 답장했더라면 당신이 날 용서해 줬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겠어.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차례로 불을 밝히며 각자의 길을 비추었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지나쳤다. 그 빌딩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고 불빛은 휘황찬란했다. 808호 객실의 불은 켜져 있었지만 누가 묵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빠 나 영화표 샀어. 주말에 우리 같이 볼까? 아빠 이제 좀 와인데? 코미디 영화인데. 밤은 깊었지만 가로등은 밝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대신에 그림자는 결국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삶의 길은 여전히 앞에 펼쳐져 있다. 진실을 마주하는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부서진 잔해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히 간직할 조각들을 주워 담을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자.